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말벗이 되고 싶은 말벗TV 강지연입니다. 여러분, 작년부터 계속 듣고 싶었던 이야기 하면 위로와 공감이라는 말 많이 하시는데요. 요즘 들어서 더 위로받고 싶은 분들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불안한 감정들 그리고 답답함들이 몰려오면서 최근에 다시 역주행하고 있는 책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요. 정혜신 작가님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집에 계속 계시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드실 텐데요. 이 책을 통해서 좀 치유받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다는 후기를 많이 봤거든요. 정혜신 작가님이 이 책에서 한 얘기는 적정심리학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뭔가 마음이 힘들 때 병원을 찾아가거나 전문의 혹은 상담가들을 찾아가서 뭔가 전공한 사람만이 치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누구나 다 치유자가 될 수 있다. 나 스스로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치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이 참 인상적인데요. 한번 들어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적정 심리학이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적정 기술이라는 말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고 일상적인 기술의 결핍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주목에서 비롯된 개념이라고 해요. 이 책에서 나온 사례 중에 하나가 물통 디자인 하나를 바꿨는데 삶의 질이 달라지는 그런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걸 그대로 심리학에 적용하면 적정 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론이 아닌 좀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심리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소박한 심리학 이라고 정혜신 작가님은 표현을 했습니다. 이 책에 사례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세월호 특별법 서명을 받는 곳에서 한번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 소동을 피운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은 가서 여기서 왜 그러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 여러 가지 이런 소동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정혜신 작가님은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그 다음부터 그분의 이야기는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좀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소동을 피웠던 것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을 사과하고 느꼈다고 하는데요. 자기 존재가 집중받고 주목받는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을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정감 속에서야 비로소 사람은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뭔가 갈등이 일거나 싸움이 나거나 내 마음이 좀 시끄러울 때는 합리적인 사고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 옆에 내 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정서적인 내 편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절박하고 힘이 붙이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가 그랬다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야. 너는 옳다라는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수용을 우리는 바라는데요. 너는 옳다라는 존재에 대한 수용을 건너뛰고 객관적인 조언이나 도움을 해주는 경우에는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에게 요리를 해주는 일처럼 불필요하다라는 표현을 해요. 너무 잘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친구들한테 뭔가 나의 힘든 상황을 얘기할 때는 그들에게 들어달라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뭔가 나한테 필요한 조언을 해달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강요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할 테니까요. 그냥 들어주고 편이 되어주는 것, 옳다고 인정해주는 것, 그 부분을 한번 신경 써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정혜신 작가님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마음이 어떤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특히 감정이라는 단어나 정서라는 단어보다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편안해서 그 단어를 쓰신다고 해요. 한 사람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스펙이 바로 감정이고 감정은 존재의 핵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 감정은 오로지 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한번 체크해보는 삶을 살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약간 감정에 대해서 억압받고
감정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좀 낯설기도 하고요. 감정 단어 자체도 잘 모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한번 익혀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2 아들이 우울증에 좀 빠져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엄마도 좀 신경이 쓰이고 상담 선생님도 신경이 쓰여서 아마 엄마랑 통화를 했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아들과 대화를 나누는 상황입니다. 상담 선생님에게 얘기 듣고 엄마는 진짜 놀랬어. 네가 그렇게 힘든 줄 엄마는 미처 몰랐어. 미안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네 마음은 지금 어떠니? 라고 물어보는 이 말들이 아이에게 눈을 포개고 묻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이가 좀 힘들어할 때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어른들의 반응이 바로 아이를 쳐다보고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건데요. 그러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아이의 고통을 정말 마음으로 우리가 느낀다면 아이가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물어보는 것부터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 한 존재로서 인정받기를 바라죠. 존재 자체만으로 자신에게 주목해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사람은 살 수 있다고 해요. 생존의 최소 조건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해관계 없이도 무조건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가족 같은 관계, 최소한 나를 의식이라도 하는 사람이 세상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 그 존재 자체가 희미해질수록 우리는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그것이 겉으로 좀 거칠게 표현될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변에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좀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나도 그랬으면 좋겠고, 나도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네요. 정혜신 작가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심리적 CPR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심리적 CPR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의 나에 초집중하고 그의 나를 자극해서 그가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자극하는 것이 바로 심리적 CPR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그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의 이야기를 정말 집중해서 잘 듣고요. 어떤 것이 지금 그를 흔들고 있고 자극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물어주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자극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상대방이 힘들다고 할 때 혹시 여러분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평가 판단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진 않나요? 작가는 그 네 가지를 묶어서 충조평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누군가 고통과 상처, 갈등을 이야기할 때는 충고나 조언, 평가나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대화가 시작된다고요. 충조평판은 고통에 빠진 사람의 상황에서 고통은 없애고요. 상황만 인식할 때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고통 속 상황에서 고통을 제거하면 그 상황에 대한 팩트 대부분이 유실된다고 합니다. 그건 이미 팩트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모르고 하는 말이 도움이 될 리가 없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안다고 확신하고 기어이 던지는 말은 비수일 뿐이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불행하게도 우리 일상 언어의 대부분이 바로 이 충조평판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충조평판 빼면 할 말이 없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말들을 보면 대부분 들은 말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말도 그렇고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빼고 정말 느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지금부터라도요, 한마디 한마디 할 때 내 마음, 내가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해보면 상대도 평가한다는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이해해주고 있구나 라고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자신의 고통에 진심으로 주목해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말이 아니라 내 고통을 공감하는 존재가 바로 치유의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주저주저하거나 말하기를 좀 조심스러워 할 때요. 그럴 때 얼른 얘기해봐 하거나 좀 불편하면 다른 얘기할까? 이렇게 화제를 돌리기도 하죠. 그런데 정혜신 작가님은 이렇게 한다고 해요. 방해하지 않고 기다려준다고요. 눈을 상대방에게서 떼지 않고 오히려 더 집중하는 거죠. 그래야 상대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화제를 돌리려고 했던 그런 순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왠지 상대가 불편해하면 그거를 내가 더 자극하는 것 같아서 피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뒷부분에 한 번 더 이거에 관련된 얘기가 좀 더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치유의 핵심이 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라는 거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공감 능력이라는 것을 저도 타고나는 것이 절반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사실 저도 공감 능력이 뛰어난 편은 아니라서 익히고 배우고 하는 편인데요. 여기서 제게 위로를 주는 말이 공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라는 말 표현이었습니다. 찬찬히 묻지 않고 자세히 살피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을 재단하는 건 선무당이나 하는 짓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 현상만으로 한 존재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규정한다면 그건 선입견이나 편견을 바탕으로 넘겨짚는 것이기 쉽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정신과 의사를 만나거나 심리학 전공자를 만나면 내 마음이 지금 뭐예요? 내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라고 자신의 마음을 오히려 묻습니다. 심리학자나 우리 정신과 전문의가 점쟁이는 아니니까요. 어떤 상황을 보고 곧바로 전문적인 해석이나 의미를 찾아내기는 좀 어렵죠. 상대방에게 많이 물어보고 자세히 좀 들어봐야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공감은 다정한 시선으로 사람 마음을 구석구석 찬찬히 환하게 볼 수 있을 때 닿을 수 있는 어떤 상태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내면을 한 조각 한 조각 보다가 점차로 그 마음의 전체 모습이 보이면서 도달하는 깊은 이해의 단계가 바로 공감이라고요. 너무 절절하게 공감을 표현했죠. 감정적 반응 그 자체가 공감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존재가 또 다른 존재가 처한 상황과 상처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존재 자체에 대해 갖게 되는 통합적인 감정, 그리고 사려 깊은 이해의 어울림이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타고난 감각이나 능력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서적인 공감과 인지적인 공감이라고 나누어 봤습니다. 정서적인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이 바로 와닿는 거, 그것을 바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슬픈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울컥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정서적인 공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인지적인 공감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겠구나 되짚어 보는 거예요. 이것을 비율로 하면 2대8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적인 공감이 8이라는 거죠. 공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겠죠. 여러분, 논쟁을 할 때 논리적인 말이 통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감정적인 호소가 통할 것 같으세요? 사람 마음은요, 논쟁과 설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요. 관역에 맞추지 않은 그냥 흘러가는 얘기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상대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감정과 정서가 개입된 주제에서 논쟁으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시켜서 내 관점이나 의견을 수용하게 만들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논쟁과 설득으로 사람 마음이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토론이나 논쟁은 오히려 상대방이 자기 마음을 더 강하게 닫게 만들 뿐이라고 말합니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가요,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습니다. 아들이 친구를 때렸다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엄마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아들의 반응이 바로 이렇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혼내기만 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는 나를 위로해줘야지.
그 애가 먼저 나한테 시비를 걸어서 내가 얼마나 참다가 때렸는데 엄마도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엄마의 편지가 굉장히 와닿아서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저는 아이의 마음이 어땠는지, 얼마나 속상했는지, 왜 때릴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도 묻지 않았더군요.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살피지 않았고, 이미 한 번 야단을 맞고 온 아이에게 괜찮냐고 묻기 전에 왜 그랬냐고 따져 물었던 실수를 했다는 것을요. 겉으로 보기에 정리된 문제가 속마음까지 정리된 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도 깊은 공감을 받고 싶다는 것을요. 이 아들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정말 마음에 대한 표현을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요. 마음은 항상 옳다라는 전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과 행동은 별개이기 때문에 아들의 때린 행동에 대해서는 지적해 줄 수 있어요. 아이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때 아이의 마음을 알면 마음에는 금방 공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공감이라고 해요. 우리 이거 좀 헷갈리잖아요. 잘못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도 과연 마음을 공감해야 할까? 그런데 이 책에서는 무조건 다 마음은 공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동은 행동이고요. 마음은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공감자는요, 많은 사람들과 잘 지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공감자는 많은 사람, 모든 사람과 원만하게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너도 마음이 있지만 나도 마음이 있다는 점, 너와 나는 동시에 존중받고 공감받아야 마땅한 개별적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도 공감적 관계의 중요한 한 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때로 관계를 끊는 힘도 필요하다고요.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은 나에게는 파괴적인 행위고 상대에게는 자기 행동에 대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요. 결국은 양쪽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과 원만하게 지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감적인 사람도 불가능하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공감자가 아니라 혹독한 감정 노동으로 웃으며 쓰러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정 노동과 공감을 구분하고 있죠. 이 부분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으면 에너지가 빠지고 너무 힘이 들다 라고 하는 건 감정 노동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각자의 경계가 있는데요. 그것을 누군가가 침범하게 둬도 안 되고 나도 다른 사람의 경계를 침범해서는 안 되죠. 국가의 국경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경계가 존재하는데요. 사람 사이의 경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지키는 일이 어렵다고 해요. 경계를 인지할 수 있어야만 나도 지키고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자신의 경계가 뚫려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고요. 반대로 내가 타인의 경계를 침범해서 마구 짓밟고 훼손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사랑해서 그랬다는 둥, 진심을 몰라줘서 답답하다는 둥, 자신이 피해자인 줄 착각하는 경우도 매우 흔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가 보이지 않아서 나타나는 건데요. 그 누구도 함부로 내 주권을 침범할 수 없다. 이거 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상대방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고요. 주권이 훼손되면 사람은 모욕감, 모멸감, 수치심과 함께 그로 인한 분노가 생깁니다. 이런 감정들이 올라온다면 여러분, 내 경계가 침범당하고 있구나 라는 신호로 아시면 됩니다.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되겠죠. 그 경계를 우리는 직장에서 흔히 허물곤 합니다. 그럴 때 하는 말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끊어야 한다고요. 먹고 사는 힘은 자기를 지키는 힘에서 만들어진다고요. 자기 학대와 모멸을 스스로에게 강제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해하는 사람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도 계속 만나야 하는 사이인데 그런 상사와도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에 정혜신 작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상사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질문으로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요. 내 삶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게 나를 지키는 일일까? 상사를 파악하고 살피는 것도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상사가 아니라 그 어떤 관계도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관계의 목적일 수는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